오늘은 진짜 살 빠질 때 오는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복부는 분명히 줄었는데 체중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늘어났던 경험 있으신가요? 식단도 열심히 했는데 왜 체중이 늘었지?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시고요. 저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22kg가 빠질 때 체중은 그대로인데 분명히 뭔가 달라지고 있는 느낌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몸이 살 빠지기 직전에 나타났던 신호들이었던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체기가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다려지실 겁니다. 그리고 정체기 때 10명 중 9명이 하고 있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실수까지 모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얼굴 살이 빠져 보이는 겁니다. 세수하실 때 얼굴 면적이 줄어든 게 혹시 느껴지시나요? 그러면 100%입니다. 얼굴은 살이 제일 먼저 빠지는 부위 중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주변 사람들이 얼굴이 조금 홀쭉해졌다, 살 빠진 것 같다 하면은 살이 진짜 빠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지금 저랑 식단 챌린지를 하고 계신 분이 어린이날 연휴를 보내고 회사에 갔는데 살 빠졌다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이러면 진짜로 살이 빠지기 시작하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얼굴 살이 빠져 보일 때도 체중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더 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때 체중계를 보고 멘붕 오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체중은 하루에도 수시로 바뀌거든요. 물 한 잔 마셔도 올라가고 화장실 다녀오면 내려가고 생리주기에 따라 1, 2kg씩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체중계가 측정하는 건 지방뿐만 아니라 수분, 근육, 장 속 음식물까지 전부 합쳐진 숫자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지방이 빠지고 있냐는 건데 그건 체중계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신호들에 집중하시면 그게 체중계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신호는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입니다.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드는 거는 몸 안에 염증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염증은 가공식품이랑 당분을 과하게 먹었을 때 생기는 거거든요. 염증이 있으면 몸 전체가 살짝 부어있는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세포가 수분을 붙잡고 놓질 않거든요. 근데 식단이 개선되면서 염증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세포가 붙잡고 있던 수분을 서서히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이때 붓기가 빠지면서 몸이 확실히 가볍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반대로 몸이 피곤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보통 식단 시작하고 2주에서 3주 정도 되면은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게 맞나?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이 피곤함은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변화를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인데요. 갑자기 먹던 음식이 바뀌고 생활 습관이 바뀌면서 몸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1주에서 3주 정도까지는 계속 몸이 저항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4주에서 6주 정도 되면 적응이 되고 7주 이후부터는 활력이 넘치게 되거든요. 살도 자연스럽게 빠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제가 다이어트 하면서 진짜 고생했던 게 있는데 구독자분들은 겪지 않으셨으면 해서 중요한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탄수화물을 줄이면 혈중 인슐린 수치가 떨어지는데요. 인슐린이 낮아지면 신장이 나트륨이랑 수분을 평소보다 훨씬 많이 배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나트륨이 빠져나가면서 마그네슘, 칼륨 같은 필수 미네랄들도 같이 빠져나가거든요. 문제는 이때부터 힘든 증상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유 없이 무기력하고 두통이 오거나 변비가 생기거나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거나 할 수 있거든요. 이걸 키토플루라고도 부르는데 많은 분들이 이 증상 때문에 저탄고지가 나한테 안 맞는다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식단이 안 맞아서가 아닙니다. 나트륨이랑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신호인 겁니다. 그래서 저탄고지 할 때 꼭 챙겨야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금입니다. 저는 아침 공복에 소금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평소에 마시는 물에도 꼭 소금을 넣어서 마시거든요. 의식적으로 보충해주지 않으면 무기력함이랑 두통이 계속 올 수 있습니다. 변비로도 고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마그네슘인데요. 마그네슘은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들 때 필수인 거 아시죠?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효율 자체가 떨어집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해도 원인 모를 두통이랑 변비로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딱 하나만 추천해 드려야 한다면 저는 마그네슘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탄고지 할 때 소금이랑 마그네슘 이 두 가지는 선택이 아니라 그냥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정 댓글에 마그네슘이랑 소금 고르는 꿀팁 정리해 둘 테니까 꼭 참고하시고 잘 챙겨 드셔서 저처럼 고생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신호는 허기짐이 더 이상 힘들지 않다는 겁니다. 예전엔 조금만 허기져도 손이 떨리고 예민했었는데 이제는 식사 시간이 지나도 그렇게 심하게 배가 고프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대사 유연성이 좋아졌다는 신호인데요. 원래 탄수화물을 주 에너지원으로 쓰던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탄수화물은 금방 소진되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도 다시 배가 고파지고 에너지가 뚝 떨어지는 거거든요. 혈당도 오르락내리락 롤러코스터 때문에 손도 떨리고 짜증도 나는 거죠. 그런데 식단이 개선되면서 몸이 탄수화물 대신에 지방을 에너지로 꺼내 쓰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방은 탄수화물보다 훨씬 오래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줘서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파도 예전처럼 심하게 힘들지 않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때는 몸이 드디어 지방을 연료로 쓰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저는 여전히 배고픈 걸 못 참겠는데요 하실 수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평소에 정제탄수화물 위주로 많이 드셨던 분이랑 야식을 자주 드셨던 분, 그리고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푸셨던 분들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거든요. 보통 6주에서 8주 정도 걸리니까 포기만 안 하시면 결국 살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평소보다 잠이 쏟아지는 겁니다. 잠이 쏟아지는 이유가 있는데요. 비만 상태일 때는 내장 지방이 많잖아요. 이 내장 지방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끊임없이 분비하는 일종의 염증 공장이거든요. 이 염증 물질들이 수면이랑 각성을 조절
조절하는 뇌의 중추신경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식단이 클린하게 개선되니까 내장 지방이 줄기 시작하면서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도 함께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수면 중추가 안정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염증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수면 시스템이 회복이 되면서 갑자기 잠이 쏟아지는 걸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꽉 끼던 바지가 헐렁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게 이때 체중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더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럴까요? 이때 몸 안에서는 체성분 교체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체성분 교체는 지방이 빠지는 동시에 근육이 늘어나는 건데요. 근육은 지방보다 부피는 작고 밀도는 높습니다. 쉽게 말해서 똑같은 1kg라도 지방은 부피가 크고 근육은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줄고 근육이 늘면은 체중은 그대로인데 몸은 실제로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중계 숫자만 보고 실망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체중은 그대로인데 바지가 헐렁해지고 있다면 살이 빠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오후 3시쯤에 찾아오던 졸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잖아요. 이 혈당이 확 떨어지니까 뇌가 에너지 부족 신호를 보내면서 졸음이 쏟아졌던 건데요. 식단이 개선되면서 이 급격한 혈당 롤러코스터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뇌에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니까 오후에도 멀쩡하게 집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후에 찾아오던 졸음이 줄어든 거는 혈당이 안정되고 있다는 신호고, 혈당이 안정된다는 건 살 빠지기 전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밀가루랑 단 것들이 땡기는 게 확 줄어드는 겁니다. 밀가루랑 단 것들은 도파민을 자극하잖아요. 먹을 때마다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한번 입 터지면 진짜 나도 모르게 계속 먹고 있잖아요. 근데 식단이 개선되면서 혈당이 안정되고 장내 유익균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 도파민 회로의 자극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유익균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자극적인 음식보다 자연 그대로 담백한 음식이 끌리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그냥 별로 안 땡기는 시점이 옵니다. 그게 바로 몸이 살 빠질 준비를 마쳤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매일 꾸준히 빠질 거라고 기대를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쭉 정체가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쭉 빠지고, 또 정체가 되다가 또 갑자기 빠지고,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반복되면서 빠지게 됩니다. 이게 근데 왜 그러는 걸까요? 우리 몸은 지방이 빠지기 시작하면 이거 위기 상황인가 하고 느낍니다. 그러면서 빠진 지방 자리를 수분으로 채워버리니까 분명히 지방은 빠지고 있는데 체중계 숫자는 그대로거나 오히려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 몸이 이게 위기가 아니라 원래 상태구나 라고 적응하는 순간 붙잡고 있던 수분을 한꺼번에 놔버립니다. 이때 체중이 갑자기 쫙 빠지는 겁니다. 정체기는 몸이 다음 계단을 내려가기 전에 잠깐 준비하는 구간이니까 체중계 숫자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체기 때 10명 중 9명이 하고 있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실수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체중이 안 줄어드니까 갑자기 식사량을 확 줄여버리는 겁니다. 이러면은 몸이 기아 상태로 인식하고 기초대사량을 더 낮춰버립니다. 이러면 지방은 아끼고 오히려 근육부터 분해해서 에너지로 쓰기 시작하거든요. 이때 체중은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근데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빠지는 겁니다. 이러면 나중에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몸이 되니까 식사량을 줄이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체기라고 해서 더 굶는 건 절대 답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운동을 갑자기 늘리는 것도 위험합니다. 정체기가 오면은 운동을 더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갑자기 운동량을 확 늘리면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오히려 지방을 더 저장하는 방향으로 몸이 바뀌거든요. 특히 복부 지방이 잘 안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코르티솔 때문이니까 정체기에는 운동을 늘리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이 하던 걸 꾸준히 유지하는 게 정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체중을 매일 측정하면서 숫자에 집착하는 겁니다. 정체기 때 매일 체중계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체중이 그대로면 그나마 다행인데 오히려 늘어난 걸 보면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 스트레스가 또 코르티솔을 올리게 되겠죠. 그러면 지방이 더 잘 안 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정체기에는 체중 측정이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몸의 신호들에 집중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숫자보다 몸의 변화가 훨씬 정확한 지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신호들 혹시 지금 느끼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 몸이 제대로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체기는 실패가 아니라 다음 계단을 내려가기 직전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고정 댓글에 마그네슘이랑 소금 고르는 꿀팁 정리해 뒀으니까 꼭 챙겨 드시고 저처럼 고생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채널이 작아서 구독해 두지 않으면 또 언제 뵐지 모르니까 구독도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